실제로 카카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실제로 카카오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현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카카오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현금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2016년을 계기로 확 바뀌게 됐죠. 카카오는 2016년 후부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번 살펴보면 사실 카카오는 예전에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멜론이라는 현금 창출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확히 2016년도에 로엔을 인수했고 2018년도에 이 로엔이랑 카카오를 인수합병했습니다. 로엔에서 멜론 사업부를 제외한 음반기획이나 제작, 판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따로 떼어내어서 카카오 M을 설립을 했었죠. 여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카카오는 유료 구독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멜론을 인수한 덕분에 현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양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할 수 있는 게 카카오는 멜론 덕분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순이익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할까요? 이거는 사실 카카오가 금융 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영업을 못해서 순이익이 이렇게까지 하락은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대표적인 순이익 하락은 카카오의 무형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한 거에 대한 영향입니다. 사실 카카오는 멜론을 인수하면서 현금 흐름은 엄청나게 양호하게 나왔지만 안 좋은 면도 있었어요. 그 안 좋은 게 뭐냐면 너무 비싸게 사들였다라는 거죠. 거의 1조 9천억 가량 주고 멜론을 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엄청나게 크게 취했는데 이 무형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카카오가 이를 손실로 처리한 거죠. 사실 이거는 크게 비용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데 카카오가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참고로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영업 외 손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순이익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 실제 현금 유출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그렇게 적자를 취해도 실제 현금 흐름은 엄청나게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실제로 카카오는 2019년도랑 2020년에 이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거의 4천억 이상 연속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4천억이라는 금액이 그대로 당기 순이익에서 마이너스로 찍힌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당기 순이익은 이보다 더 플러스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이제 이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멜론을 분사시켰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멜론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카카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처음에 멜론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와서 영업권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손상차손을 카카오가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으로 취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영업권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멜론은 카카오 덕분에 재무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카카오는 멜론 덕분에 현금 창출을 잘 할 수 있었고 멜론은 카카오 덕분에 재무 안정성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죠. 보시면 실제 멜론 영업권에 대한 가치는 처음에는 1조 원 이상이었는데 5천억까지 축소가 됐어요. 이렇게 멜론에 대한 손상차손을 이미 많이 취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영업외 손해를 볼 확률이 많이 감소하게 됐어요. 이제 재무가 많이 안정화된 멜론을 카카오 엔터가 다시 흡수합병시켰습니다. 이 말은 카카오가 현금 창출 능력이 상승했던 것처럼 이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현금 창출 능력이 상승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 멜론 덕분에 카카오 엔터도 기업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었고 카카오 엔터는 멜론을 흡수합병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타파스랑 레디시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카카오가 그동안 약점이라고 지목받던 글로벌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죠. 카카오가 그동안 너무 내수 위주의 사업을 한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이 덕분에 신성장 동력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멜론도 흡수하고 타파스랑 레디시까지 인수를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보면 음악, 웹툰, 웹소설,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배우 매니지먼트, 음악 레이블 이처럼 콘텐츠적으로 무수한 밸류 체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카카오 엔터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됐고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유희열 님이 참여를 하게 됐죠. 지분 0.07%로 70억가량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의 성공적인 증시 안착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다면 멜론을 잃은 모회사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멜론 대신 카카오 커머스를 합병시켰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멜론을 카카오 엔터한테 준 대신에 자기는 다른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카카오 커머스를 데려오게 된 거죠.
카카오 커머스는 카톡 선물하기가 주력이다 보니까 매출이 현금으로 반영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원래 카카오 커머스가 카카오의 자회사로 있으면 이 자회사의 현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배당을 받던지에서 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엄청나게 양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카카오는 카카오 커머스를 합병하고 난 다음에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엔터도 잘 되고 있고 카카오도 잘 되고 있고 이외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다시 내년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이슈 때문에 상장 일정을 연기했었는데 상장을 다시 재시동하게 됐죠. 아마 상장은 내년 하반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외에 카카오 피코마도 일본 도쿄증권서 거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 피코마도 도쿄증권서 거래 상장을 위해서 준비를 개시하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을 했고 이제 다음 순서는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피코마가 상장을 할 건데 이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IPO 수익금들이 카카오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의 순이익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죠. 모회사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자회사들도 모두 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눈에 띄게 성장을 했던 거는 카카오 게임즈였고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 피코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또 어느 시점에 다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처럼 갑자기 큰 수익을 낸 것처럼 다른 자회사들도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이처럼 카카오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카카오의 주가가 과연 비싸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치평가를 해볼 텐데 참고로 카카오는 가치평가를 할 때 순이익에 초점을 맞추면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앞서 보셨다시피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이 갑자기 IPO해서 이익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앞서 보셨다시피 멜론의 영업권에 대한 무형자산이 손상차손으로 가감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순이익이 너무 왔다 갔다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순이익 말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가치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카오는 대표적인 성장 기업이죠. 그래서 일반 회사들의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PER과 같은 멀티플을 쓰면 당연히 너무 비싸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성장주한테 중요한 매출액 상승률인 PSG를 이용해서 가치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PSG라는 거는 PER이나 PBR처럼 완전히 확정적으로 개발된 멀티플은 아니에요. 피터 린치의 성장주 가치평가인 PEG를 변형해서 만든 게 PSG거든요. 근데 PEG를 쓰려고 그러니까 PEG는 순이익 변화율이 들어가요. 근데 순이익을 넣기에는 너무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심하기 때문에 저는 대신해서 매출액 상승률을 쓸 겁니다. PSG는 PSR에다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나누면 나옵니다. PSR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SR이 10인 기업이 매출 성장률이 매년 10% 일어난다 그러면 PSG는 1이 되겠죠. 또한 PER이 10인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10%가 일어난다 그러면 PEG는 1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PSG가 낮으면 매출 성장률 대비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면에서 카카오랑 네이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양 기업의 매출 성장률 멀티플인 PSG를 비교해보면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매출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훨씬 더 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매출 성장률 위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실제로 매출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매출액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거는 영업이익률은 실제로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2배 이상 가량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더 저평가이긴 합니다. 참고로 PEG는 EPS 성장률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순이익이 워낙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을 대신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더 저평가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늘면 늘수록 영업이익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실제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카카오는 매년마다 영업이익률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네이버는 영업이익률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더 저평가이긴 하지만 카카오의 매출액 성장률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나중에는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네이버보다 더 크게 나타날 상황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경기 민감주 위주로 다룬 것 같아서 오늘은 카카오라는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그 중에서도 카카오의 자회사들, 그리고 카카오의 재무구조, 또한 멀티플적으로는 싼지 비싼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이버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살지 카카오를 살지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